두 분 초대했습니다. 국회의원 지낸 김효재 전 의원 그리고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은 누려보신 입장인데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게 괜찮습니까? 뭐 불편할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저 현역 의원 시절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은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은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특권을 내려놓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좀 늘리고 네. 그래야 된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거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제 입장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입장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안 되어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예.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혹시 지금 그 저희 박유라 앵커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 혜택들, 특권들 중에서 해본 입장에서 그냥 해본 입장에서 제일 의원들이 놓치기 싫어하는 혜택이나 그런 건 어떤 걸까요? 놓치기 싫어하는 혜택 같은 거야 뭐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렇군요. 가장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른바 특권, 지금 예.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특권 가운데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공항 이용의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가면은 공항 그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줄을 서고 뭐 요즘은 뭐 저 테러가 생긴 이후에는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미리 보좌진이 다 그 수속을 하고 짐도 다 붙이고 그리고 카운터도 따로 있고 그 VIP 라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서 그냥 그 손으로 들고 다니는 짐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매우 편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편의성을 한번 느껴보면 즐겨보면 예.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일이 그게 제일 달콤한 것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이거는 정말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라는 이건 제일 불필요하다,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스웨덴을 매년 가서 예. 거기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전 기억이 납니다. 의원이 갖고 있는 최대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뭐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 다 내려놔더라도 네. 민생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회가 또 개헌됐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할리우드 액션하고 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17대, 18대, 19대 계속해서 개헌하면은 단골 메뉴로 특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벼랑간 이렇게 나오다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대형 이슈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면 이건 다 묻어나고 그쪽으로 쏠려간다든지 또는 이게 여야가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비틀 넣어버리면 그냥 무산된다든지 이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3당 체제가 만들어졌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제 도덕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개혁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번엔 정말 그 새로운 입법화가 이루어져서 특권 내려놓기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세비하면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지원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9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9천만 그러니까 보좌진 인건비까지 해서 그런 건가요? 보좌진 인건비를 다 합치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 겁니다. 보좌진 별도로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그게 것이죠. 9천만 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세비 그러니까 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예. 사실은 법을 나라를 운영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일정액의 그 보수 그리고 활동을 위한 이 국민 세금의 지원은 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령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입이나 입법 그 보조금을 입법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우선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도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 그 어느 곳에도
도덕성에 관한 항목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도덕성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예.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게 되면 그때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문제들이 일거에 세탁이 되고 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내가 법을 만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공인의식이라든지 또는 도덕성 같은 것들이 매우 허약한 게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보조되는 액수와 과연 그들이 하는 일들이 걸맞느냐, 걸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네. 그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세비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지원하는 9천만 원, 그리고 의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게 1년에 1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선거인은 그렇죠. 3억 원이고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민생을 챙긴다면 10배, 20배도 더 챙겨주죠.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예. 일을 하지 않고 예. 특권만 챙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스웨덴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돼 자기가 있거든요. 공부도 다 하고 전화도 그런데 직접 돌리고 받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의원들이요. 유럽 전체에서 의원들 법안 발의가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봉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 뭐 아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전거도 몰고 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의원들이 전문성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한번 제가 평가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과거에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현재 상임위와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또는 그 의원이 지금 채용한 보좌관들의 과거 경력과 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와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원은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채용 문제는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전문성이 지극히 낮은 의원들이 더 낮은 자신의 가족 비즈니스와 같은 이런 친인척을 채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 하나의 그냥 자신의 사적 이득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없지만 윤리와 관련된 아주 상세하게 매뉴얼이 있는데요. 예. 그 매뉴얼 속에서 아주 특정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포티즘, 가족주의와 관련된 아주 응징을 할 수 있는 게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특권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 보좌진 채용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인 이런 규칙이나 이런 룰들이 없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의원이 마음대로 임명했다 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경우에는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좌진의 월급을 채용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그 도덕적 해이가 나오고 있는 예. 가장 큰 거는 의원들이 내가 왜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굉장히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저 의원님 왜 그 저기 친인척들을 채용하는 거 특히 보좌진하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보좌진한테 돈 받는 거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지구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 지구당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보조 수단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지구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름은 당원협의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임의기구거든요. 근데 지역구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조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필요악 같은 조직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후원금으로만은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한테 주어진 9명의 고용 인원 가운데 한 사람의 월급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지역구 일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을 2명 둘 수가 있는데 4급 보좌관 2명 중에 1명은 입법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활동을 보조하도록 한 겁니다. 예. 그 가운데 이번에 그 문제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급직에게 그 돈을 받아서 가족이니까 그 돈을 받은 돈을 지역구의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역구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이 여러 가지가 뒤엉킨 겁니다. 그런 예. 와중에 예. 가령 우리 저 김영진 교수님 저 말씀대로 공인 의식이나 이런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어떤 곳에서 나타났냐면요. 이번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가족을 채용해서 그 월급을 인턴을 채용해서 월급을 챙긴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예. 이분이 해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돈 내가 챙긴 게 아니라 내 후원회 계좌로 넣었다 이랬거든요. 예.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인턴에게 지급된 월급은 국민 세금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국민 세금을 서영교 의원의 개인 후원금으로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 못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도덕의식이나 또는 공인의식 같은 것들이 매우 부족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구조 같은 것들이 이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공인의식 부족 이런 것들과 어울려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네. 교수님, 제가 그럼 국회의원 입장에서 네.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네네. 한번 반론을 제기해 네. 본다면 전문성이 필요한 입법에 필요한 그 전문성이 있는 보좌진도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운전해 주는 사람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 9명 중에서 구급 직원 뭐 운전기사로 쓰고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더 필요한 쪽에 자기 믿을 만한 뭐 친척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에 관리해줄 누군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또 자기가 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쓸 수도 있는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칙들 중에서요. 저 미국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윤리 규범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예.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돼 있냐면 국회의회 내에서요.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오로지 모든 일은 국회 일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거 관련된 거는 자기 사무실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보좌하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을 하는 그런 부분 속에는 그건 편의주의죠. 그 상대적으로 볼 때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 같은 경우는 딸을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그 딸이 로스쿨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국은 특권으로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지금 청년 취업이 절벽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대적 박탈감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예. 이것을 해소해야 될 부분은 쭉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입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냐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예. 제일 큰 문제가. 두 번째는 탈법과 편법을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 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화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다시 이것이 위안부에 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네네. 물론 이제 의장께서 새로 바뀌셔서 특권 내려놓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예.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치 개혁의 특위 같은 경우는요 각 정당들이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인사로 충원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가게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뭐 특권 내려놓기 뭐 위원회를 만들든 뭐 특위를 만들든 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특히 국회 윤리특위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이렇게 해서 외부 인사를 많이 포함을 시켜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저는 꼭 도출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문제 나온 다음에 김광진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광진 전 의원이 자기 SNS에 반론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관용차를 주는 게 아니다 나라에서 그거는 의원들이 자기 후원금으로 하든지 자기 개인 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뭐 공항 아까 말씀하신 의전 그런 것도 일반 국민들도 출국 20분 전에 오면은 발권된다고 요즘은 다 김포공항에도 써 있는데 30분 전에 가면 탈 수 있는데 그걸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국회 출입할 때 전용 출입구로 해서 빨리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자신의 사무 공간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출입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을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반론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항 이용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그저 그냥 가방 들고
짐 들고 가서 일반 카운터에 서면 예. 우리가 그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용 출입구로 나간다는 것은 예. 그건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왜?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업무상 필요한 게 국가 의전이나 예.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또 외부에서도 국가 의전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가령 국정감사를 위해서 출국을 할 때 또는 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장 갈 때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의원 전용 의원회관 문제만 해도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하고 이번에 20대에 뭐 무슨 다른 일 때문에 국회의원회관을 가보고 사실은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18대 국회의원을 끝내면서 19대 의원회관을 증축을 했는데요. 예. 공간이 2배로 딱 늘어났더라고요. 의원들의 공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물론 그때 그게 좁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과연 이렇게 넓은 공간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돈을 이런 데다가 쏟아 부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의 대우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딴 생각할 거 없이 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해법이 있는 겁니다. 그 예. 특별히 국회의원들에게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권한을 내려놔라.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가 95년도에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뭐를 좀 첨언을 하면은 우리가 국회 가면은 의원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본청이 있습니다.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었었는데요. 2대를 의원 전용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95년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의원이 300명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은 그 수많은 국민들이 의원회관에 가가지고 2대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뭐 굉장히 밀리고 서 있는데 겨우 한 300명 되는 국회의원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또한이 2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느냐 해서 예를 들어 미국의 의회가 간 이런 풍경을 본 적은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인 국회를 가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하에서 신청을 하고 들어오는데 예. 국회의원은 버젓이 앞에 정문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가야지 의원이라고 해서 앞에 그거는 의원회관은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에 뭐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큐리티 문제라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일 수 있지만 의원회관 자체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조금 또 말씀을 드린 김광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이 개혁 성향이란 인물이라는 거를 종종 얘기를 하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분조차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과거에 관련된 행태에 대해서 의원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미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앵커도 말씀하셨는데 불체포 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예. 국회 의정단상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 했을 때 그때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용기를 국민들이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역사적인 연유가 다 있습니다. 각국마다. 예. 그래서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 단상에서의 그 이해관계에 따른 그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유지를 해주되 그런 것들이 면책 특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 불체포 특권이든 면책 특권이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비리까지 덮어주고 그 감싸주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는 이제는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뜻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특권입니다. 네, 다만 면책 특권을 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못된 사실을 얘기한다 할 경우는 다
당연히 응징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면책 특권을 유지하지만 정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폭로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가 가지고 오면은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다른 형태를 통해서 막 비방하고 막 막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게끔 손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채법 특권 문제는 실은 지난 국회에서도 제가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있었지만 똑같은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에 제출을 했어요.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본회의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운영위원회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새로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줘라.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가 지난 과거에 저 비즈니스 타지 말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자 출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실천은 안 되는데요. 근데 뭐 기업들도 어느 정도 고위직이 되면 비즈니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출장할 때 이 비즈니스석을 하는 게 괜찮냐 아니면 이거 과하냐.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도에서 비즈니스 타는 것까지 비즈니스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그 이제 회사에서도 이사나 전무 일정 계급이 되면 비즈니스석을 회사에서 보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그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절차상의 어떤 그 이 특권 이런 것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내려놓는다면 그건 저는 거기까지 반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스웨덴 저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 거기 법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코노미 타게 돼 있습니다. 예. 법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법으로 국회의원이 법으로 비행기 탈 때는 이코노미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개인 돈을 내고 예를 들어 1등석을 타든 비즈니스를 타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는 이 부분에 비즈니스를 탄다는 거는 스스로 반납을 해서 예, 예. 이걸 우리가 법제화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스웨덴처럼 예. 이게 바로 정신이라는 거죠. 예.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 스스로 자기가 차단을 해서 불통이 되려고 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안 되고 많은 국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세로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생산성만 조금 높았어도 조금 그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쪽 논리를 대변하려고 오늘 아무리 해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